일본이 당황을 진짜로 많이 했나 보죠? 예, 그 남북 정상회담도 충격이지만 네. 이게 특히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게 이 아베 정권이 특히 트럼프 정권에게 많은 공을 들여왔지 않습니까? 그게 그리고, 예. 일본 내에서 저도 항상 궁금했었는데 그것 좀 여쭤볼게요. 그 국제적으로도 야 일본 저거 너무 가랑이 사이로 들어간 거 아니야? 이 정도 수준의 비판을 미국에서도 받았고 노예적이라는 비판도 받았고 일본 내에서 그런 비판은 없습니까? 근데 일본의 어떤 안전보장이라는 것은 뭐 동아시아 국가들과 친구 사이였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동아시아에서는 고립돼 있었기 때문에 일본, 한국 다 사이가 나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게 일관되게 가는 게 그렇죠. 네. 일관되게만 하는 것이 어떻게 안전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런 정도도 우리가 참아내야 된다는 게 보편적인 일본 인식입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최대한 이익이 미일 동맹이 최대한 이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어떤 미국의 어떻게 보면 추종적으로 보일 정도로 하지만은 일본에서 의견이 좀 달라요. 일본은 어떻게 보면 일본의 자주 외교를 확보하고 있고 일본의 자위대로 군대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평등한 관계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지. 미국 내에서나 해외에서 보는 입장처럼 일본 내에서 일관되게 추종되어 있다라는 여론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일본 내에서는 이것밖에 길이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군요.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도 있죠. 네, 그래서 제3국에서 보면 야 이거 너무한다야 자존심 다 버리고 뭐 골프채 들고 뛰어다니고 혼자 자빠지고 뭐 이런 게 있었습니까? 아베 총리? 그런 건 그렇죠. 특히 뭐 왜 그 한국과 중국이 역사 문제를 이야기하면 아주 강하게 나오면서 이제 미국이 어떤 역사 문제를 지적을 하면 그래서 따라가는 모습을 봐도 어떻게 보면 일본의 외교는 아시아 외교를 하더라도 다 대미 외교라고 생각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요. 진정한 지구상의 가장 강력한 친미 국가가 아닐까 싶었는데 그런데 이제 일본이 당황했던 게 자기들은 전혀 모른 채 이런 게 자기들 뒤통수를 때리는 결정이 이루어졌다 혹은 배신하는 결정이 이루어졌다 이런 느낌을 받나 봐요. 뭐 어쨌든 북미 정상회담은 세계적으로도 큰 뉴스이듯이 네. 하지만 일본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미일 이 현재 강화를 통해서 네. 북한의 경제 제재를 해가고 있는데 네. 근데 일본에게 어떤 사전 통보도 없이 네. 그리고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네. 직접 북미 정상회담 하겠다는 결정을 나중에 들었기 때문에 네. 뭐 일본에서는 지금까지 외교안보 전략을 만들어 오는 과정에서 보면 아주 큰 충격이죠. 특히 여기 보면 그 산케이 신문에서 그 후지 텔레비에서 항상 하는 프라임 뉴스라는 하는 아주 중요한 이것은 아베 정책을 지지하는 여러 가지 토론 방송을 하는데 저도 거기에 한 몇 번 출연한 적이 있어요. 그 친아베 성격의 어떤 토론을 했는데 그런데도 거기 방송도 당일 예청을 못하고 긴급 방송을 편성할 정도였으니까 거의 일본 정책 라인 미디어들이 전혀 예상을 못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충격, 당황 그런 게 그렇죠. 있었다고. 근데 일본의 특징이 또 태세 전환이 엄청 빨라요. 보니까. 그렇죠. 일본 특히 아베 정권은 무엇이 있어서 실리를 무엇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이제 늦었지만 북미 정상회담이 된과 동시에 아마 지금 국내적으로 아주 상황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을 예전 같으면은 북풍이라는 북한의 어떤 핵 도발이라든 미사일 도발로 극복을 했는데 만약 이게 지금 그게 없다고 한다면 역으로 생각할 거예요. 뭐랄까요. 북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급격하게 전환을 할 수도 있고, 또 미국과 한국의 어떤 양 국가에게 일본의 납치 문제가 있죠. 이 납치 문제 해결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아주 외교전을 급박하게 전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재팬 패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외교전에서 빠졌다가 아니라 미국이 동북아 정책에서 우리를 안 껴주고 있다. 큰일 났다 이거. 이때까지 일본을 지탱해왔던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미국을 등에 업은 전략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태평양 전쟁 이후로. 그렇죠. 근데 그거가 갑자기 무너진 거잖아요. 네. 뭐 어떻게 보면은 근데 미국의 원래 동아시아 정책이라는 게 이 한국과 일본에게 항상 거리를 두면서 누구를 이렇게 버릴 수 있다라는 위기 의식을 조장하면서 한국과 일본을 경쟁을 시키거든요. 친미에게. 그렇지만 항상 일본 쪽에 더 무게를 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 그래도 미일 안전보장이 훨씬 더 우선되어 있었던 측면을 보면 뭐 전후에 지금까지 해왔던 일본의 외교 전체가 어떻게 북미 정상회담 되고 어떻게 보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되면 이것은 냉전 충격보다 더 큰 충격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70여 년간 유지해왔던 정책 기본 틀이 있었는데 미국을 등에 업고 등등등. 근데 미국이 등에서 사라진 거예요 갑자기. 그렇죠.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멘붕 됐는데 여기서 참 일본이 우리 그 보수하고 다른 점은 미국의 뜻이 그렇다면
진정한 저는 친미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의 뜻이 그렇다면 우리가 재빨리 변화해야 된다. 그래서 변한 거라고 또 봅니다 저는. 미국의 영향력이 큰 건 사실이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북일 국회 정상화 같은 경우도 북한이 결국 미국이 그것을 허가하지 않으면 일본이 움직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북미 외교를 우선시 해온 것은 북미 외교가 오면 북일 외교도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예,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일본의 독자적인 자립적인 외교 폭이 아주 좁아졌고 어떻게 보면은 미일 외교만을 해왔던 냉전 이후에 탈냉전 이후에 일본 외교가 또 어떤 북핵이라든지 위기의식을 조장하는 외교를 해왔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질서 재편이라든지 평화구축 체제로 갔을 때 빠르게 전환하지는 못하는 좀 이런 딜레마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동안은 북한이 위험하다고 해서 지지율을 지탱해 왔는데 북한이 안 위험해져 버리면 뭘로 먹고 사나 이런 고민. 그렇죠. 네. 아베 정권이 등장한 2012년 이후에 이상하게도 아베 정권이 위기에 빠지고 선거 직전이면 항상 북한 핵실험이라든지 미사일 발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아베 내각이 몇 번 이거 넘어갈 위기가 있었는데 항상 북한의 도움으로 이게 벗어나기 때문에 일본 시민단체들이라든지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야 이거 아베의 가장 큰 친구는 이거 김정일, 김정은 아니냐 이런 정도로 네. 아주 미묘한 시기에 적절한 반응을 했죠. 거래가 있었던 거 아닌가. 글쎄요. 그것은 이후에 외교 이후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혹은 일본의 정보망이 요때쯤이면 실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 우리가 해산하고 다시 선거하자 이렇게 한 게 아닐까 거꾸로 싶을 정도로 딱딱 맞아요. 예. 글쎄 우리도 나중에 보면 북풍을 여야 상관없이 어떻게 네. 보면 활용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일본 정치도 역시 북풍이라는 것은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우리보다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베 내각에는 특히 중요했죠. 네. 아베네메 근데 이번에는 그게 안 통하는 상황이 동시에 그러니까 국내적으로 위기가 왔는데 학원 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원 스캔들이 그거 사실이었어 하는 쪽으로 점점 가고 있죠 지금. 이게 제가 지난번 이틀 전에 인터뷰 한 날 점심 때 일본 언론이 예. 공식적으로 조작된 이전 문서와 이후 문서를 공개해 버렸죠. 그랬더니 약 16곳 정도가 조작된 것이 밝혀졌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물증이 확실하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일본 내에서 이 아베 내각 그리고 지금 재무상에 대한 이 사회적 비론 여론이 아주 비판적으로 급격하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틀 전부터 지금 수상 관저 앞에서부터 1000명 이상의 데모가 다시 일어나고 있고 1000명이요? 예, 그리고 특히 예전에 우리- 실즈라고 그러죠. 안보법제에 반대했던 젊은 대학생들이 다시 모여서 지금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집회 일정이 계속 잡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하면 형사 사건까지 갈 수도 있는 중요한 사건. 형사 사건이라면 아베 혹은 아베 측근들이 이제 후토라인에 서게 되는 그런 거죠. 일단은 재무성 간부부터 시작을 하겠죠. 재무성은 문서였으니까. 그렇죠. 재무성 문서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리고 잠깐 책임자. 그 재무성 문서 뭐가 어떻게 조작됐는지 잠깐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원래 이 재무성에서는 맨 처음에 아마 이 모리토모 학원에게 이 부동산을 매각을 할 때는 네. 처음에는 불리하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게 국가 공유지를 굉장히 싸게 팔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그 가격은 안 된다고 그랬죠 처음에. 그렇죠. 처음에 안 된다고 했는데 한 2개월 후에 예. 그러니까 이제 수상의 부인 아키에 여사의 영향이 있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이런 아키에 여사의 이름이라든지 아베 수상과의 관계라든지 그리고 몇 정치가들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 이것은 특례라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들로 문서가 공식으로 결재가 났는데 근데 이제 이게 언론에 리크가 돼가지고 국회에서 점점 질문을 받게 되니까 질문을 받는 작년 그 기간에 이 문서에서 그런 아베 아키에 수상의 부인의 이름이라든지 관련자 이름을 다 삭제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특례라는 남아에도 다 이름도 삭제를 한 거죠. 정상적인 거래처럼.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 문서를 국회에다가 제출해 버렸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문서 조작을 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은폐까지 한 상황이 된 거죠. 게다가 애초에 이 스캔들이 크게 불거졌을 때, 그 일본 국민들 믿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해명을. 물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해명을 하는데 그 심정적으로는 저거 해명 거짓말 같은데 어쩔 수 없이 넘어갔다가 그리고 북핵 핵이 또 터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다시 지지율 올라가고 그 북실험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물증이 나와서 그때 해명했던 것이 다 거짓말이었던 것까지 같이 밝혀지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작년에 주된 위기는 그 학원장에게 네. 결국에는 속았다. 단순히. 수상의 부인이 속았고 사기꾼이었다라는 논리로
이것을 넘어가려고 한 거죠. 그리고 그때 이제 총선거를 했을 때 북한이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네. 이것은 국난이다는 큰 표현을 통해서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서 아베 수상을 지지해야 된다라고 된 건데 이번에는 물증이 나와버렸고 그리고 국난은커녕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적인 위기 상황입니다. 그죠? 아마 아베 내각 이후에 최대의 위기이고 어떻게 보면 일본 우익 세력들에게서도 최대 위기인 것 같아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양쪽 다. 지금은 이제 점점 어떤 큰 돌파구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했던 방식은 사카와라고 하는 당시의 재무 담당관, 그래서 지금 전 국세청장이죠. 이분은 일단은 사임을 시켜고 그리고 내부를 일단 아소 재무상을 중심으로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겠다. 즉 일부 관료들이 충성 경쟁을 한 거다. 다시 알기 쉽게 하면 보스의 부인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에 일부 관료들이 충성을 했다라는 식으로 지금 끊어내려고 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부인 스캔들처럼 보이는데 부인 혼자 이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제 이게 나중에 부인의 그런 관여를 수상이 알고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은 이제 형사법으로 다뤄야 보겠지만 수상은 끝까지 부인을 하겠죠. 진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몇 번 일어났던 일인데 근데 이거를 빠져나갈 유일한 창구가 북한 핵실험 같은 건데 그게 안 되고 그러면 아베 내각은 어떻게 됩니까?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근데 이제 올해는 메이지 150년이고요. 특히 아베 내각과 우익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올해 헌법 개정안을 제출하려고 했죠. 그래서 올해 9월에 총재 선거가 너무나 중요한데 어쨌든 이제 아베 지금 수상은 2020년 도쿄올림픽과 그리고 올해 헌법 개정 이것을 해오기 위해서 지금까지 전후 시나리오를 만들어 온 건데 지금 여기에서 한 5, 6개월 남겨놓고 여기에서 넘어지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시간을 끌고 지금 전 국세청장을 사임까지 시키면서도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아베 내각이 어떻게 보면은 특성인데 실리 전환이 아주 빠른 거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부풍이 없으면 또 다른 부풍, 즉 북일 정상회담이라든지 아주 외교에 적극 타면서 요즘에 어제 나온 뭐랄까요 잡지 중에 하나의 재미있는 것은 지금 국제 정세가 이렇게 급격하는데 우리가 국내 문제에 이렇게 매몰돼 있을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논조가 나오는 걸 보면 아주 새로운 물타기를 하는 것 같아요. 거기도 모든 전 세계 정치권이 물타기를 하긴 합니다만 논리 개발을 또 그렇게 하는 거군요. 예, 지금 여론을 국난인데 바꿀 수 있죠. 예. 국난인데 이제 일본이 전 세계로 고립되어 간다라든지 지금까지는 북핵의 위기였다면은 지금 일본이 미국에게도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반도가 통일됐을 때 핵을 가진 한반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일본은 고립되지 않느냐라는 부분 속에서 지금은 오히려 더 국론을 통일해야 된다는 논리로 바꿀 가능성도 있죠. 네, 국론 분열을 하면 안 된다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들어왔던 그 논리를 그게 저 일본에 수입된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우리 요즘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국론 분열 이런 얘기 안 하는데 거긴 또 써먹고 있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어떤 우리나라 정치 스타일이나 경제 구조가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많은 유산들이 남아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시민의 힘으로 그런 구조들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일본 사회는 매 적시기마다 그러한 찬스는 있었지만 이게 다 항상 은폐돼 버리고 또 그것을 없었던 것처럼 흘려버렸기 때문에 이게 지금 쌓일 대로 쌓여온 거고 지금 이번에 하나의 특성은 이 문제가 두 가지의 요소가 개입된 거예요. 하나는 언론이 아주 집요하게 지금 물고 늘어진 건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자료가 왜 나왔을까? 이것은 관료들이 폭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이 관료 사회는 아주 신뢰가 있는 사회였는데 지금 정치가들이 관료 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거죠. 특히 아베 내각에는 관료 인사위원회를 가지고 모든 관료들을 따라오도록 만들었는데 관료 사회의 저항이기도 하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관료들이 보기에도 이것은 너무 심하다. 그래서 지금 관료의 차관급, 국장급이라고 하면은 아주 일본에서는 동경대 법대를 졸업한 최대 엘리트들인데 이들이 지금 여러 형태로 폭로를 했었던 거고 이번 자료도 문서가 나왔다는 것은 결국은 누군가가 그렇죠. 문서를 넘겨준 거죠. 그 관료 사회도 시민 사회도 또 일본으로부터도 미국으로부터도 아베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언제 돌아가십니까? 예, 저는 3일 후에 돌아갑니다. 가시 전에 한 번 더 납치해서 모시려고 저희는 계획 중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게이센 여학원대 이영채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긴급 방송을 편성할 정도 했으니까 거의 일본 정책 라인 미디어들이 전혀 예상을 못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충격, 당황
그런 게 그렇죠. 있었다고. 근데 일본의 특징이 또 태세 전환이 엄청 빨라요. 보니까. 그렇죠. 일본 특히 아베 정권은 무엇이 있어서 실리를 무엇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이제 늦었지만 북미 정상회담이 된과 동시에 아마 지금 국내적으로 아주 상황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예전 같으면은 북풍이라는 북한의 어떤 핵 도발이라든 미사일 도발로 극복을 했는데 만약 이게 지금 그게 없다고 한다면 역으로 생각할 거예요. 뭐랄까요. 북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급격하게 전환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미국과 한국의 어떤 양 국가에게 일본의 납치 문제가 있죠. 이 납치 문제 해결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아주 외교전을 급박하게 전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재팬 패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외교전에서 빠졌다가 아니라 미국이 동북아 정책에서 우리를 안 껴주고 있다. 큰일 났다 이거. 이때까지 일본을 지탱해왔던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미국을 등에 업은 전략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태평양 전쟁 이후로. 그렇죠. 근데 그거가 갑자기 무너진 거잖아요. 네. 뭐 어떻게 보면은 근데 미국의 원래 동아시아 정책이라는 게 이 한국과 일본에게 항상 거리를 두면서 누구를 이렇게 버릴 수 있다라는 위기 의식을 조장하면서 한국과 일본을 경쟁을 시키거든요. 친미에게. 그렇지만 항상 일본 쪽에 더 무게를 둬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 그래도 미일 안전보장이 훨씬 더 우선되어 있었던 측면을 보면 뭐 전후에 지금까지 해왔던 일본의 외교 전체가 어떻게 북미 정상회담이 되고 어떻게 보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되면 이것은 냉전 충격보다 더 큰 충격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70여 년간 유지해왔던 정책의 기본 틀이 있었는데 미국을 등에 업고 등등등. 근데 미국이 등에서 사라진 거예요. 당했던 게 자기들은 전혀 모른 채 이런 게 자기들 뒤통수를 때리는 결정이 이루어졌다. 혹은 배신하는 결정이 이루어졌다. 이런 느낌을 받나 봐요. 뭐 어쨌든 북미 정상회담은 세계적으로도 큰 뉴스이듯이 하지만 일본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미일 이 현재 강화를 통해서 북한의 경제 제재를 해가고 있는데 근데 일본에게 어떤 사전 통보도 없이 그리고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직접 북미 정상회담 하겠다는 결정을 나중에 들었기 때문에 뭐 일본에서는 지금까지 외교안보 전략을 만들어 오는 과정에서 보면 아주 큰 충격이죠. 특히 여기 보면 그 산케이 신문에서 그 후지 텔레비에서 항상 하는 프라임 뉴스라는 하는 아주 중요한 이것은 아베 정책을 지지하는 여러 가지 토론 방송을 하는데 저도 거기에 한 몇 번 출연한 적이 있어요. 그 친아베 성격의 어떤 토론을 했는데 그런데도 거기 방송도 당일 예청을 못하고 일본이 당황을 진짜로 많이 했나 보죠? 예, 그 남북 정상회담도 충격이지만 이게 특히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게 이 아베 정권이 특히 트럼프 정권에게 많은 공을 들여왔지 않습니까? 그게 그리고, 일본 내에서 저도 항상 궁금했었는데 그것 좀 여쭤볼게요. 그 국제적으로도 야 일본 저거 너무 가랑이 사려 들어간 거 아니야? 이 정도 수준의 비판을 미국에서도 받았고 노예적이라는 비판도 받았고 일본 내에서 그런 비판은 없습니까? 근데 일본의 어떤 안전보장이라는 것은 뭐 동아시아 국가들과 친구 사이였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동아시아에서는 고립돼 있었기 때문에 일본, 한국 다 사이가 나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게 일관되게 중국 가는 게 한국. 그렇죠. 일관되게만 하는 것이 어떻게 안전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런 정도도 우리가 참아내야 된다는 게 보편적인 일본 인식입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최대한 이익이 미일 동맹이 최대한 이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터 미국의 어떻게 보면 추종적으로 보일 정도로 하지만은 일본에서 의견이 좀 달라요. 일본은 어떻게 보면 일본의 자주 외교를 확보하고 있고 일본의 자위대를 군대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평등한 관계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지 미국 내에서나 해외에서 보는 입장처럼 일본 내에서 일관되게 추종되어 있다라는 여론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일본 내에서는 이것밖에 길이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군요.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도 있죠. 네, 그래서 제3국에서 보면 야 이게 너무한다야 자존심 다 버리고 뭐 골프채 들고 뛰어다니고 혼자 자빠지고 뭐 이런 게 있었습니까? 아베 총리? 그런 건 그렇죠. 특히 뭐 왜 그 한국과 중국이 역사 문제를 이야기하면 아주 강하게 나오면서 미국이 어떤 역사 문제를 지적을 하면 그래서 따라가는 모습을 봐도 어떻게 보면 일본의 외교는 아시아 외교를 하더라도 다 대미 외교라고 생각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요. 진정한 지구상의 가장 강력한 친미 국가가 아닐까 싶었는데 그런데 이제 일본이 다